저는 서울공대 6호학번 전의진입니다. 저는 한국의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선 우리 동문회 초청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사회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무슨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일종의 기술 한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오후 시간이니까 와인 한잔 하시면서 전부 그림입니다. 골치 아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공대에서 기획과 대학원에서 수치 해석으로 석사를 하고 당시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갈까 준비를 하다가 독일에 장학금 받으면 정부 장학금 받으면 비행기 값부터 다 대준다고 그래서 독일 가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에 포스닥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니까 그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의 그 컴포지트 머티리얼 센터에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이 그때 벌써 상원의원을 하고 있더군요. 주지사는 듀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랬다가 기계연구원으로 와서 연구소에 한 15년 있다가 정부에 가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그 과학기술 정책,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이제 전문가들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퇴임하고는 한 15년간 로봇 산업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아주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기 보이는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다보스 경제 포럼에 회장하시던 분이 2016년인가 그 말씀을 처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거부감 가지신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아직도 3차 산업 컴퓨터로 그 기반을 가진 그런 산업혁명의 뭐라고 그러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산업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슬라이드 쉐어링 하시나요? 네? 슬라이드 쉐어링. 슬라이드 쉐어링을 지금 맞아. 지금 슬라이드는 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요? 화면 공유를 제가 했는데 밑에 화면 공유. 쉐어 스크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화면 공유 이제 됐어요? 오케이, 이제 됐어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안 그렇구나. 오케이, 됐는가요? 예,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력인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주창했던 클라우스 슈밥 얘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아까 김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가 앞으로 오는 사회가 기술로 급격하게 변화한다 이런 얘기고, 여러분들 미국에 주로 계시니까 국내 경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국가 전체로 과학기술로 이렇게 혁신 성장하는 예가 참 한국이 그랬죠. 많지 않은데 중국의 예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의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 건데 넘어가고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아까 그 슈밥이라는 회장님이 독일 분이기도 하지만 독일이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전환기 시대에 각국이 국가 정책으로 이런 정책들을 세워서 대처를 하고 있죠. 미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노베이터 아메리카 이런 것도 있고, 중국은 보통 제조업 2025 그러는데, 일본은 제조업에다가 웰빙을 넣어서 소사이티 5.0 그러고, 한국은 아이코리아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정책이죠. 이게 뭐 말썽 많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혁신성장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과학기술 책의 기존도요. 뭐 잘 돼 있죠. 급격한 기술 발전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수요에 대응을 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4차 산업혁명 코어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다음에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과학기술이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정부의 예산,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 예산이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지금 정부하고 민간이 한 3대 1 정도 되니까 정부는 한 27조. 그죠? 요거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세계 5위권. 그다음에 GDP 대비로는 4.2%로 연구개발 비료는 세계 1등입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슈가 연구의 생산성 또는 그 연구의 윤리, 뭐 요즘 뭐 연구비 관련된 부정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이슈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는 대통령 직속에 위원회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죠. 국내 산업 현장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이래요. 인구 절벽이 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산업 환경 오늘 드릴 말씀이고 청년 실업. 저는 유고학번이라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때 정말 뭐도 없고 어려웠다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양극화. 이건 뭐 양극화가 심각하죠. 뭐 지역적으로 양극화, 정치적으로 그런 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 재산, 그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뭐 심지어 부모 세대하고 그 자식 세대하고의 갈등, 뭐 말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뭐 제가 잠깐 괜찮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6% 정도 됐는데 지금 뭐 2.5% 그러죠. 지금은 뭐 마이너스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목표 성장치가 2.5%인데 1%가 낮아지면 1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니까 이 3.5% 정도 적어지면 35만 개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현재 노동력의 10%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 큰 문제가 틀림없죠. 그러나 뭐 우리 예전에 방직기계 생겼을 때처럼 기계다 때려부시고 노동자들이 거리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뭐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안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걸로 잘했죠. 저희 세대 때 뭐 80년, 90년 이럴 때 잘했는데 아직도 저희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그 주력 상품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삼성 하나에서만 하더라도 작년 순이익이 30조에 육박하니까 웬만한 회사 이런 거 다 메우고도 남죠.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겨우 나라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이제 저희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fast follower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수비 자세, 추격자를 답습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도전의식이나 뭐 이런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특히 이 정부 쪽 사이드로 보면 그 전문가, 행정,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과학기술의 정책의 키가 녹색 성장, 창조 경제 이랬는데 실제로 성과가 하나도 없었죠. 돈만 쓰고 그냥 바쁘기만 했지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가 되는 거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정부 떠난 지 한 20몇 년 되는데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화적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사회문화적. 다시 말하면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그죠?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태적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업계 현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휴대폰이 참 정말 잘 나갔을 때가 있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애플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자기네들 국산품 때문에 2014년에 20%를 차지하던 삼성 휴대폰이 지금은 1%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전문가, 디스플레이 전문가 이런 것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5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고 빼갑니다. 제가 중국에 여러 차례 이렇게 갔는데 LG 파주에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하고 똑같은 공장이 중국에 같은 규모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LG 사장 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제일 연관산업 효과가 크다는 자동차 난리죠. 생존 위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 권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죠. 이건 누가 먼저 제대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만드느냐, 이러는 건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자동차, 주차 공간도 필요 없고, 자동차 살 필요가 있는가? 카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는 우버가 자율주행, 다시 말하면 운전수가 없는 택시입니다, 이거. 곧 나온다 그러죠. 정말 가슴 아픈 원자력 얘기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갖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원자로 만든 그런 회사인데, 완전히 적자죠. 또, 카이스트고 서울대학교 원자력과 지나가는 학생이 2명, 1명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존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 지금 전부 중동 같습니다. 중동. 한전도 적자로 돌고, 정말로 우리가 수십 년 해서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쓰레기통에 처박았죠. 이건 정말 한심한데, 반대로 재생에너지 한다고 한국에 지금 웬만한 산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양광 발전 솔라 패널로 저렇게 뒤덮여 있고요. 오른쪽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공유 수면을 저렇게 메워가지고 솔라 패널을 설치했는데 작년에 홍수나 이런 걸로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미래 사회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올 미래 사회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랫폼 이코노미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이 됐다. 제 생각에는 한 10년쯤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하고 공존하는 재택근무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로 외국 제가 여기저기 댕겨봤지만은 외국어 동시 통역이 이제는 실제로 가능한 그런 때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자 붙이면 전부 이게 새로운 거죠. 스마트 로봇, 팩토리, 시리, 자동차, 스마트폰 다 아시는 거죠. 스마트 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스마트 팜인데 이거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데 공장 이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해가지고 배추, 상추, 고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공산품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용화됐죠. 그죠? 스마트 토이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들인데 이거 지금 플랫폼 이코노미의 그 주역들이죠. 규모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는 회사라는 게 무슨 공산품 만드는 게 아니라 공유 또는 이 플랫폼 이코노미 이거 가지고 정말로 돈들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키워드 삼아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가 우버 아닙니까? 지가 갖고 있는 택시는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 에어비앤비도 그렇죠. 마이크로 물류 이거 뭐냐면 요번에 쿠팡이라고 왜 미국에 상장했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마이크로 물류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밥, 식사 있죠? 곰탕 이런 거 맛있는 그런 거 배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별거 이런 것도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인 점포 아마존 그죠? 영수증 없는 사회 지금 아까 위챗 그러시는데 이거는 중국 그거죠? 12억 가입자. 이 전부 다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기술로 사회가 이렇게 엄청 변하고 있는 이런 게 이미 저희들한테 와 있으니까 이게 미래라고 말할 수 없죠. 벌써 시작이 됐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이것도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있는 직업의 반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더군요. 예전에 톨게이트에 돈 넣어주던 참 톨 받던 여자 직업은 정말 없어졌죠. 이제 회계사 이런 것들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또 똑같은 얘기지만 반대 측에서 보면 그 미래 일자리 중에 60%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코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빅데이터 관련되는 거죠. 인공지능 또는 IBM 왔으니 지금 PC가 스마트폰이 다 웬만한 거 다 하는데 큰 컴퓨터 파는 이 IBM은 뭐 먹고 사나. 지금 IBM은 왓슨 인공지능 회사 사가지고 지금은 그 인공지능 진료를 합니다. 여기 있는 가천대학은 인천에 있는 대학인데요. 지금은 환자들이 이 삼성, 서울대, 가산병원 이런 데도 가지만 여기 많이 옵니다. 왜? 무슨 아주 복잡한 수술 같은 거 예를 들면 폐암인데 동맥 바로 옆에 생겼다. 뇌종양인데 수술 자기가 이러는 것들 의사 진단도 그거 하지만 로봇가 또는 인공지능이 주사를 놔가지고 작게 하고 이러는 그 진료 진단에 훨씬 더 그 신뢰를 둔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로봇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인데 마라톤 완주했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죠. 하루 종일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걸으면 정말로 신세계를 맛본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죠. 뇌파로 이 사람 머리에 있는 이 장치로 나 콕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앞에 보이는 거대한 장치 이게 예를 들면 암인데 로봇 암을 자기가 뇌파로 조정을 해서 물 먹는 거죠. 이거 초기 상태니까 이렇지만은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이걸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최근에 현대그룹이 샀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뉴욕 경찰청이 최근에 인질 사건에 투입한 로버트 경찰견입니다. 카메라도 있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이제
뭐라고 그러나 실제 적용이 시작된 거죠. 다른 얘기 할까요? 디지털 화폐. 지금 여기 있는 주요 선진국들이 뭐 전부 다 지금 우리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지역 화폐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역 화폐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3차 산업혁명의 그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틀 정도 뭐 이렇게 뭐 물론 배선도 되고 전기도 들어오고 뭐 배수도 되고 다 하는 겁니다. 뭐 그 긴급 주택이나 난민들이나 뭐 그런 거 아니래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인공 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3D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체 인공 심장 기다릴 필요가 없는 날이 곧 올는지 모르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무인 점퍼죠. 지금 우리나라는 52시간 이상 사람을 근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밤새도록 하는 영업을 못합니다. 편의점도. 근데 아마존 이거 24시간 사람 없는 거죠. 택하고 들어가가지고 물건 꺼내가지고 오면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데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됐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막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하나 길게 얘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거는 세종시, 우리나라의 지금 세종시하고 부산에 시범적으로 그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가 공유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보유가 필요 없는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원스톱이라고 그러죠. 뭐 뭐든지 한 군데 가면 뭐 오만 증명서 무슨 그런 거 다 뛴다는 거고 뭐 이 병원 의료 이것도 병원마다 가서 엑스레이 새로 찍고 이러는 거 없이 뭐 자기 자료가 다 이렇게 꺼내볼 수 있다는 거, 에너지 자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가 잘 돼서 파퓰러해지면은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내비게이션이죠. 이게 저는 뭐 이게 빅데이터의 그 결정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어디 서울 시내 어디 간다 인천에서 뭐 번지수 집어넣으면은 1초 만에 탁 뜨죠. 길도 나오고 가는 시간도 나오고 뭐 교통체증 다 고려해서 뭐 어디 딴 도시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나옵니다. 뭡니까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는 순간 속도까지 나오니까 이 정말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제가 크로아티아에 그 자동차 여행을 했었는데 한국 T맵을 넣으면은 한국말로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정말 편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한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농업 기계죠. 기계화 농업인데 여기는 지금 뭐 사진이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운전하지만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람 없이 좌표만 주면 뭐 모내기부터 무슨 뭐 수확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뭐 별거냐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처럼 그 농번기가 짧은 이런 때 나라는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그래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농업법인을 만들고 그 일할 청년들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주식처럼 그 지입을 해가지고 이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주식 배당하듯이 매년 그 수확을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뭐 콘필드 같은데 또는 만주의 그 광활한 콩 농사 같은데 이런 게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로봇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아마 예전에 뭐
자동차 한 집에 하나 있다가 지금은 뭐 식구마다 있듯이 로봇도 지금은 집집마다 없지만 앞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애기들 뭐 요리할 때 뭐 옆에서 노래 뭐 불러줄 수도 있고 뭐 성경 읽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이거는 애들 재울 때 엄마 목소리로 동화 읽어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왼쪽에 있는 희미한 이거는 예전부터 하던 로봇 업체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아는 큰 그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요즘은 전부 다 로봇 회사들을 하나씩 삽니다. 왜? 앞으로 로봇 회사를 사야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을 이룬 나라 중국의 그 사회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했던 거를 많이 이렇게 따라서 과학기술로 국가 발전을 이룩한 나라인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실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개방적이고 이분들이 과학자 우대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 최고 과학자라고 그래가지고 13억 원을 그냥 줍니다. 이건 뭐 연구비도 아닙니다. 그냥 쓰라고. 우리나라는 참고로 5억 원을 드립니다. 5억 원.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했던 그 유치과학자 그거죠. 해외 중국 전문가들을 유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해를 써서 미국의 대학에 장학금 받고 갔지만 중국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미국 대 중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로 많이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의무기간을 주고 들어와라 이랬는데 중국은 들어오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냥 미국에 남아서 살아라. 근데 이분들이 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구석구석마다 중견이 됐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나 뭐 시드머니도 주고 대우를 해주고 쫙도 주고 이래가지고 오늘의 중국을 일으킨 주역들이 됐죠. 그 다음에 공산당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제2경제대국을 만들었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너뛰기 전략입니다. 건너뛰기.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2016년, 이게 이제 국가혁신계획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5개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때 이미 뭐 여기 보는 스마트시티라든지 뭐 인터넷 뭐 이게 제조업 2025라는 거죠. 뭐 이런 것,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의 혁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할빈대학의 류웅찬 교수라는 분인데 레이더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9년에 15억 받으셨죠. 뭐 시진핑이 새해벽도 되면은 원로 교수님 찾아가서 세배 드린다 뭐 이러는 거 많이 알려진 그거죠. 주요 IT 기업에 이미 중국이 많이 뭐 서너 개 기업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뭐 우리 그 왓츠앱이나 한국의 카톡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12억 가입자로 이 사람들은 이제 크레딧 카드 우리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안 씁니다. 뭐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레딧 카드 대신에 휴대폰으로 클릭하면은 돈이 지불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갑도 필요 없고 영수증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이미 구현했죠. 여기는 이거는 거지죠 거지. 동양하는데 여기 뭐 깡통에 보면 QR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여기다 갖다 대면 위챗에서 돈이 이 거지한테 뭐 얼마 이렇게 가는 이런 사회가 이미 한 7, 8년 전부터 구현이 됐죠. 이게 대표적인 그 알리바바인데 그 플랫폼 이카노미인데 하루 세일이 뭐 34조 원, 뭐 우리의 미국 아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의 3배 이러는데 놀라운 것은 10억 건의 물품이 하루 만에 배송이 됩니다. 물류센터에 여러 군데 놓고 컴퓨터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요즘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드론이죠. 이 회사는 불과 2006년에 세워졌는데 세계 가장 유명한 드론 회사가 됐고 기업 가치가 뭐 100억 달러가 넘죠. 이건 뭐 제가 하던 로봇 같은데 인천에 있던 로봇 회사보다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기업 가치가 50억 불 정도 되는, 국내 시장을 공산당이라는 당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유 경제 체제가 아니고 시장을 확보해 줍니다. 자본도 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학활림을 해왔는데 중국에는 그 공정원이라고 그러죠. 중국 공정원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산업시차를 나눠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신천이죠. 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清华대학은 다 아는 거고 여기 선전에清华대학이 와서 이건 북경에 있는데 선전에 세운 대학입니다. 대학연구원.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 하기도 줍니다. 강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정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연구소라고 붙어 있는데 연구소 같이 무슨 뭐 이런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상근 뭐 연구원들이 별로 없고 참 그 높은 사람이 별로 없고 공정원에서 거기는 이제 원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 얼마씩 와가지고 지도를 하고 이러는데 기업은 물론 아니죠. 근데 제품 있으면 제품 만들어서 냅니다. 이런 뭐 굉장히 그 융통성 있다고 그럴까 유연한 이런 조직을 중국 사람들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그 실용적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어떤 강점 같아서 저희들이 아주 그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뭐 중국 세일 잘나는 건 아니고 중국도 어두운 면이 엄청 많죠. 지금 중국은 소득이 10,000불 정도인데 뭐 10,000불이 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1980년대 그랬고 민주화 요구가 뭐 홍콩 같은 거죠. 다른 데도 그렇고 국가 부채가 엄청납니다. 특히 국영기업의 부채가 대부분이죠. 뭐 고속전철 굉장히 근사해요. 아주 뭐 우리나라 고속전철 못지않게 좋은데 적자가 뭐 어마어마한 규모고 제가 남경에 갔을 때 남경 옆에 우리로 서울로 치면 분당 같은 새로운 도시를 하나 완전히 새로 짓고 있습니다. 호텔부터 학교부터 쫙 양쪽에 메인스트리트 옆으로 쭉 짓고 있는데 그 도시 지금은 아무도 안 삽니다. 유령 도시 몇 도시는 다 지어졌는데 이런 게 50여 개 있다고 그러고 부패 특히 통계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두운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 뭐 우리나라 그렇지만 지금 대만이 같은 그 중국 계열이지만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지금 국민 1인당 그 국민소득이 한 30,000불 정도 우리를 막 따라먹을 그런 정도까지 지금 대만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이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말 했죠. 그죠? 이렇게 눈 가리고 말이 트랙을 이렇게 누가 먼저 가느냐 이런 데다가 이런 식의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근본적인 변화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변모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뭐 공산품 만들어서 파는 게 회사인데 지금은 돈 더 잘 버는 회사는 공산품 만드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를 만들고 공유 플랫폼만 제공하는데도 더 뭐라고 그러나요? 매출이 높다고 그럴까?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회사 본사라고 그랬죠. 본사. 지금은 본사라고 안 그러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캠퍼스라고 구글 뭐 시애틀 캠퍼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든 사회의 그 가장 그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교육 문제인데 교육도 달라집니다.
교육은 그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콘텐츠가 디지털화 또는 오픈소스화되고 이제는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재료역학, 제역학 뭐 이러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적응성을 더 키워주는 쪽으로 그 교육의 중심이 또는 이런 새로운 가치의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학교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숙제해서 리포트를 했는데 지금은 강의는 집에서 듣고 학교에 가서 이제 뭐 내가 숙제를 어떻게 풀었느니 뭐 이런 그 토론을 학교에서는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무크라고 그럽니다. 그죠? Massive Online Course라고 우리가 온라인 대중 공개 수업이죠. 제일 유명한 게 이 스탠퍼드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코세라라는 건데 2015년에 개설을 해서 지금 뭐 800여 개 강좌가 개설이 되고 1000만 명이 무료로 강좌를 듣는다 그러니까 엄청 달라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앞의 교수님 그 미디어 그 랩 그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기획과에서 미디어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 참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역시 선구자적인 그런 해안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사실 대단히 송구스럽네요. 근데 이거 뭐 자료에 있는 거니까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그 입학 기준으로 SAT를 폐지한 대학으로 혁신대학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와라. 거의 뭐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신규 교과들 만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대학이 바뀌고 있고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거 들어보셨겠죠? 이것도 캠퍼스는 없고 본부는 뭐 미국 LA 쪽에 있는데 1년은 LA에서 공부를 하고 3년은 뭐 매년 1년씩 다른 나라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주로 토론으로 현장 가서 보고 이러는데 뭐 입학 자격 따기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그 다음에 수업료도 뭐 아마 몇만 불 이렇게 3, 4만 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회가 이제 우리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클라우스 슈밥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위대한 리세트.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 때문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리셋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을 한 건데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더 가속화될 것이다. 뭐 지금도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중국은 뭐 미국의 간섭 뭐 이 제재 때문에도 그렇지만 중국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산기지로 인도나 멕시코 같은 데가 등장할 거다. 말씀드린 디지털 화폐, 뭐 이 비대면 경제, 뭐 또 온라인,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결합 이런 쪽으로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급격히 또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35분 됐네요.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런 얘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유심히 또는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너무 높은지 몰라도
내가 세상을 바꾼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처럼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저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하든지 또는 뭐 우리 자녀들이 하든지 최소한도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안 좋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고, 이 피터 드루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막 발달하고 나오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새로운 부자가 생긴다. 이거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죠. 뭐 한 예만 들어도 포드가 자동차 만들어서 뭐 고생은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돈 많이 벌었죠. 그죠? 근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포드가 자동차 만드는 거 보니까 개솔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가서 유전 사고 그 주유소 체인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마 록펠러가 돈 더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잘 보고 하면 꼭 내가 기술을 개발 안 해도 신기술 관련 기업 사업을 함으로써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승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세상을 바꾼 사람들, 뭐 제가 여기 세 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거 마이클 데리죠, 델 컴퓨터. 이 사람 법대 3학년, 우리도 지금 서울법대 3학년 중퇴했는데 참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 텍사스 오스틴, 이 마이클 델도 대학을 중퇴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학을 중퇴했을까요? 이 사람 스탠포드를 중퇴했는데,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8586학번 동문들입니다. 이 김범수, 김정주, 김택진, 이혜진 이런 분들, 네이버, 카카오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카이스트 석사 과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돈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딴 거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카이스트 총장이 된 이광현 교수가 이분들 스승이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결국 못했죠. 근데 결국 나가서는 유니콘들이 됐습니다. 유니콘이 뭡니까? 1조 이상이 아니라 수십조 회사들을 만든 거의 8586, 기숙사 룸메이트고 이런 사이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산업 전환기에는 남보다 먼저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아까 그분들이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특히 라인이라는 거를 보면 일본의 카카오톡 같은 거죠. 일본의 왓츠앱 같은 건데 일본은 우리보다도 인구도 많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없지 않을 텐데도 이 카카오톡 만든 사람이 2011년에 가서 일본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다 파퓰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어떤 먼저 해안 또는 추진력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타트업 우리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요즘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의 수입인데 10억씩, 30억씩, 중국에는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수북하죠. 미국 얘기 좀 더 할까요? 여기도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반더빌트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요트 한 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북미 남미를 휩쓰는 해운왕이 됐죠. 그러다가 이분이 68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배에 관련된 주식을 다 팔고 철도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도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해운왕, 철도왕. 그랬는데 철도가 그 당시에 거의 그 파산 직전에 파산한 것도 있고 말도 못하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꿋꿋하게 이겨내가지고 미국의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된 거죠. 그 전환기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읽고 68세 되는 이 사람이 84세인가에 죽었는데 뭐 나이가 70 다 됐지만은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거죠. JP 모건 마찬가지죠. 뭐 엄청 그 유명한 뱅크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도 만들고 에디슨이 그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10여 년 이상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뭐 교류 증류 문제도 있고 발전, 송전, 배전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뒤에서 수십 년 동안 참 꿋하게 도와줘 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번 이런 사람들이 그 미래의 사회에 대한 그 확신이나 해안을 갖고 있는 하나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얘기 드릴까요? 이분은 그 배상민 교수라고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나온 분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디자인 광고 회사에 있으면서 뭐 코카콜라는 광고를 주면 그 지금 기존 코카콜라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금 바꾸는데 뭐 30만 불 이렇게 준대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와서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과 교수가 됐죠. 그리고 와서 뭐 한국 학생들 데리고 세계의 디자인 그 공모전이 3개 있는데 그 금상, 은상, 동상을 뭐 50개를 이거 저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강연도 있고요. 근데 이 디자인상을 받으려면은 그분이 디자인한 걸 가지고 공산품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하는 걸 가지고 상을 준다는데 이거는 그분이 만든 롤리 폴리 포트라는 거죠. 유학 시절 할 때 집에 화분 갖다 놓으면 자꾸 말라 죽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를 넣고 물을 넣어서 딱 균형이 잡히면 이렇게 서 있는데 물이 점점 마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물 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인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런 그 혁신적인 디자인을 해서 전 세계 디자인의 뭐 거의 그 글루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것만 나갈 때마다 학생들 이름 같이 넣어주니까 이 사람 제자고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세계 어디든지 가면은 취업이 그냥 된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과에 입학하려고 지금 줄을 섰습니다. 뭐 한 사람이 그 카이스트를 뭐 성과를 높인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로버트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르파의 로봇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한 거리를 로봇이 가서 뭐 계단을 올라가서 뭐 문을 열고 뭐 벽돌 이런 벽돌담을 깨트리고 밸브를 잠그고 뭐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인데 첫 해에는 100만 불 걸었는데 못 타갔습니다. 근데 둘째 해에 여기 지금 카이스트 부총장이죠. 오준호 박사 팀이 그냥 먹었습니다. 200만 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 결선에 나온 11개의 로봇 플랫폼이 중에 6개가 한국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 이 테크놀로지도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BTS니까 제가 그 세상을 바꾼 얘기 이분이 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 문화를 다 바꾼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건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모토로라가 1970년대 만든 세계 최초의 셀이 하나밖에 없는 셀룰러 폰이었죠.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나가지고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변해갈 거를 이거 만든 마틴 쿠퍼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2003년에 아시모라는 로봇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아이로봇의 영화 주인공이죠.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갈 거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보다도 상상력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 고등학교 동기 이건복 그 총장인데, 대학 총장이 됐죠, 나중에는. 저희가 들어가던 1965년에 35년 이후에 2000년대를 생각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죠? 뭐 달 날아가는 거, 뭐 움직이는 도로, 뭐 태양열을 이용한, 이게 다 됐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 조선소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7등까지 한국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일본이 했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고 중국으로 갈까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게 뭐 상상력과 기술력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그때는 드라이독이 있어야 배 만든다 생각했는데 육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띄워놓고도 하고 바다 속에서도 영접하고 이래서 조선 강국이 됐던 거죠. 여기도 역시 상상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상상력 얘기 좀 더 드릴까요? 여기 뭐 서부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산호세 가면은 텍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고 영화도 보셨을 텐데, 이게 1968년인가 영화죠. 그 다른 행성으로 가는 컴퓨터가 우주선 몰고 가는 건데, 이놈이 어느 날부터 사람이 내리는 그 뭐 예를 들면 3번 엔진 뭐 25 뭐 퍼센트 출력 뭐 이러면은 네, 그리고서는 써자를 붙였는데 어느 날부터 써자를 안 붙이고 우주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러는 건데, 여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실제로 2001년에 이루어진 것을 패널로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상상력이, 소설가의 상상이 실제로 그대로 현실화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뭐 만화 영화라 참 영화라고 잘 안 보시는 분, 저는 이 영화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AI, 이거 인공지능 얘기가 아닙니다. 로봇 얘기입니다. 어느 집안에 부모가 로봇으로 된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이 자녀가 진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는 아주 그 순정적인 영화인데, 미래 사회가 굉장히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가 그대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거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료일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로봇이 인간의 친구이냐, 로봇은 인간의 적이냐. 아까 그 소설이나 영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소설이나 영화는 로봇을 다 인간의 적이라고 그러고 영화가 나옵니다. 터미네이터를 비롯하여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소설가들의 상상이 현실화될까 봐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거냐. 나이도 많고 하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가 말씀드린 건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서, 배우는 거죠. 이 최근에 소프트뱅크 손정희는 알리바바나 쿠팡에 투자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이나 워렌 버핏이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은 오늘의 내가 있는 데에는 독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잠시 마지막 슬라이드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보이시나요? 그죠? 예. 이거 김영석 교수가 금년에 102세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가 왼쪽 거는 보통 클럽하고 오른쪽 거는 네잎 클로버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거 더 좋아하세요? 혹시 오른쪽 거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꽃말이 세잎 클로바는 행복이고 네잎 클로바는 행운입니다. 행복이 좋습니까? 행운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행운은 굴러 들어오는 거지만 행복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건데, 김영석 교수가 세계 최고, 세계가 아니라 행복도 기준이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최고 수준의 행복은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저 오디오 온 해주시고요.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그 강의 내용과 상당히 타이밍을 맞춰서 미주 동창회보에 우리 12대 미주 동창회장 우리 저 쉐어링 꺼주실래요? 잠깐만요. 네. 이거 참. 우선 질문을 받으시고 끝난 다음에 하기로. 아니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바꿨습니다. 그래.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